어머님, 손주 유치원 하원 시간 늦었잖아요. 집에서 노느니 애나 보라니까 왜 이렇게 굼뜨세요?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우스워 보이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극진한 효부인 척 연기하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지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손주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든 50억 원 상당의 자산 서류를 보며 이 오만한 연극을 끝낼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식모 박순자는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노인네가 사실은 어떤 괴물 같은 자산가인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비상을 할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들 합니다. 저 박순자 역시 그 말에 속아 넘어간 평범한 노인이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평생을 모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꼬마 빌딩 하나,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예전에 사둔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묶이면서 제 자산은 어느덧 50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놈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나태해질까봐, 그리고 며느리가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을까봐 제 자산 규모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저 시골에 땅 조금 있고 연금 조금 나온다 정도로만 말해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맞벌이를 하며 힘겹게 살던 아들 철수와 며느리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며느리가 그날따라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민준이는 커가는데 도우미 비용은 감당이 안 되고 남의 손에 애 맡기니 매일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 어머님이 같이 계셔주시면 저희가 정말 극진히 모실게요.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아들 녀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손주 재롱이나 보고 편히 쉬어. 그 눈물 섞인 호소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 지겨워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내 자식 짐도 덜어주고 나도 가족들 온기 좀 느끼며 살자 싶었습니다. 순진하게도 그게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세금을 빼서 아들네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는데 보탰습니다. 내 집을 팔아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이름 박순자가 사라지고 무보수 식모의 삶이 시작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합가 첫날 며느리는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짐을 풀기도 전에 며느리는 은근슬쩍 저에게 집안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민준이 저녁 좀 챙겨주실 수 있죠? 아, 그리고 빨래 바구니에 있는 옷들도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처음엔 도와주는 김에 좀 더 하지라는 생각으로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자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를 씻겨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빨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대충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청소를 하고 나면 어느새 손주 하원 시간이 다가왔지요. 며느리는 퇴근 후 집에 오면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어머님, 오늘 국이 좀 짜네요라며 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마치 제가 이 집에 월세를 내지 않고 얹혀 사는 파출부라도 되는 양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과 합가를 결정할 때는 절대로 본인의 자산을 한꺼번에 넘겨주거나 거주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대출금을 갚아주면서도 혹시 몰라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제 명의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가 나중에 어떤 사이다 반전을 가져올지 며느리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저를 식모 취급하며 기고만장해져 갔습니다. 지혜는 교묘했습니다. 아들 철수가 있을 때는 세상 둘도 없는 효부 노릇을 하다가도 아들이 출근하거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표정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유치원 준비물 챙기셨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안 챙기시고 낮에 뭐 하셨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그것도 못 챙겨요? 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지요. 저는 가슴이 울컥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주 녀석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그리고 내 자식 가정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본인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놓고는 저를 음식 솜씨 좋은 파출부처럼 부려먹으며 은근히 무시할 때 제 마음속에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식모로 본다면 나는 그 대가를 아주 비싸게 치르게 해주마라고 결심한 순간 저는 50억 자산가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합가 한 달째가 되자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살갑던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며느리 지혜는 이제 대놓고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님, 철수 씨 오늘 중요한 미팅 있대요. 아침 식사 국물은 좀 시원하게 북어국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민준이 도시락 반찬에 소시지는 빼주세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잠결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며느리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서면 손주 민준이의 등원 준비가 기다립니다. 3살 배기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달래서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나면 온몸은 이미 땀 펌뻑이 됩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포스트잇에 그날의 할 일 목록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었거든요. 거실 바닥 닦기, 화장실 물때 제거, 베란다 정리,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춘 7첩 반상 준비까지. 이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돈 안 드는 전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 거실 바닥을 닦지 못하고 소파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바닥을 쓱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쓰더군요. 어머님,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발바닥에 먼지가 밟히네요. 제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동안 집에서 뭐 하셨어요? 민준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시간이 남으시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얘야, 나도 사람인데 좀 쉬어야지. 오늘 무릎이 너무 쑤셔서 도저히 굽힐 수가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코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노인네들 원래 여기저기 쑤신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잊으셨어요? 모시는 비용이라니요. 제가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이 집 대출금 2억 원을 갚아줬고 매달 생활비조로
제 연금의 절반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식재료비며 아이 간식비도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태반이었지요.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제가 그저 공짜 밥 먹으며 얹혀 사는 늙은이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들 녀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엄마, 지혜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좀 이해해줘라며 며느리 편만 들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갑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박 육아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한창 에너지가 넘칠 때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놀아주느라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퇴근 후에도 아이를 안아보기는커녕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씻기셨죠? 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 있어야겠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겨우 방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에 대고 며느리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아, 어머님, 내일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라 손님들 오실 거예요. 갈비찜이랑 잡채 좀 넉넉히 해두세요. 아시죠? 제 친정엄마도 아닌 사돈댁 생신 음식을 저보고 차리라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자식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대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가 평생 모은 부동산 목록과 은행 잔고 그리고 제 자산을 관리해주는 최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며느리가 알면 자다가도 기절할 이 돈은 원래 제 사후에 아들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교육 신탁도 이미 알아봐둔 상태였지요.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제가 받는 대접은 50억 자산가는커녕 시장통 파출부보다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돈이 없다고 믿기에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겠지요. 인간의 본성은 돈 앞에서 가장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내세우는 그 알량한 월급 몇백만 원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지? 내가 가진 이 50억이 내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발로 걷어찬 복이 얼마나 거대한지 조만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북어국을 끓이는 대신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나 박순자입니다. 이제 슬슬 서류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증여 계획 전부 취소하고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 회수 절차도 알아봐 주세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거실 냉장고에는 오늘의 할 일이 적힌 포스트잇이 비웃듯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트잇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합가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 며느리 지혜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제가 아들네 아파트 대출금 2억 원을 갚아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태고 있다는 사실은 며느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지요. 이제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니 밥값은 해야 하는 노인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제 가슴 속에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혜는 전날 밤부터 유난을 떨며 저를 들볶았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다며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술상을 차려내라고 요구했거든요. 어머님, 이번에 오는 친구들은 다들 잘 나가는 애들이에요. 음식 대충 해서 저 망신시키지 마세요.
갈비찜은 당연하고 구절판에 모둠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며느리의 지시에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불과 씨름하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닦으며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련되게 차려입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명품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지요. 저는 주방에서 무거운 접시를 나르며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주방에 있는 저를 보며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저분 누구셔? 가사 도우미 분치고는 연세가 좀 있으시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지혜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 우리 집 살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모셨어. 요즘 전문 도우미 부르려면 얼마나 비싼데 이분은 가족처럼 지내면서 살살 일하시니까 서로 좋은 거지 뭐. 얘들아,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봐. 이 갈비찜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셔. 지혜는 시어머니라는 단어 대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며 저를 친구들 앞에서 파출부 취급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집 대출금을 갚아주고 제 손주를 키우며 제 돈으로 장을 봐서 차린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친구들은 어머, 지혜 너는 정말 복도 많다. 이런 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라며 맞장구를 쳤고 지혜는 우월감에 젖어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쟁반을 들고 서 있던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자식의 어머니가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본인의 여유로운 삶을 과시하기 위한 저렴하고 질 좋은 소모품이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지혜야. 너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하고 있는 거란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지혜는 고맙다는 말 대신 설거지 더미를 가리키며 턱짓을 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이 음식 맛있대요. 근데 뒷정리가 좀 많네요. 내일 아침까지 다 해놓으세요. 저 피곤해서 먼저 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장롱 속 깊이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50억 자산의 실체가 담긴 등기부 등본과 통장들, 그리고 최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산관리 내역서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가진 이 서류들이 본인과 본인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줄 황금 티켓인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의 편안함을 위해 황금알을 나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최 변호사님,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지분 회수 소송과 증여, 무효 신청, 지체 없이 진행해 주세요. 이제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 뒤에 숨겨진 50억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평소처럼 어머님 전화가요. 민준이 간식 잊지 마시고요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지시를 내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 철수 역시 엄마 저녁에 고기 좀 구워놔 줘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길에 올랐지요. 하지만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고 며느리는 시장 바닥에서 산 싸구려인 줄로만 아는 제 명품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오늘 손주 민준이를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제 자산을 20년 넘게 관리해온 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깜짝 놀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최 변호사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며느리 밑에서 참아왔던 서러움이 울컥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 이제 정리 좀 하려고 하네. 내 아들 명의로 해주려던 경기도 땅 증여 계획, 그거 지금 당장 취소해주게. 그리고 지금 아들네 아파트에 묶여있는 내 지분 2억 원, 그것도 현금화해서 회수할 방법 찾아주게. 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여사님, 이미 증여 절차가 반 정도 진행된 거니라 취소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무슨 일 있으셨던 겁니까? 저는 지난 석 달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공짜 식모로 부려먹으며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준 일, 자식집 대출금을 갚아준 돈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력이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일들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최 변호사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불효로 인한 증여 취소 소송은 쉽지 않지만 여사님처럼 합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셨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분이 여사님 명의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무기입니다. 최 변호사는 제 전체 자산 현황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강남의 꼬마 빌딩 임대 수익이 쌓여 있는 통장 잔고와 곧 신도시 보상이 시작될 경기도 땅의 현재 가치, 그리고 주식과 채권들까지 모두 합치니 제 자산은 당초 예상했던 50억 원을 훌쩍 넘는 6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저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최고급 대우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며느리의 차가운 눈총을 받으며 식은 밥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여사님, 이 자산들은 여사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사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증여 철회 통지서와 아파트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지금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퇴근 후 제가 차려놓을 저녁상을 기대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하게 될 것은 맛있는 된장찌개가 아니라 본인의 오만함이 불러온 차가운 법적 통보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나오며 시원한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어머님, 돈 아깝게 이런 데를 왜 가세요? 라고 타박했을 고급 화장품 세트와 제가 평소 갖고 싶었던 우아한 스카프를 샀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데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고기는 아들이 부탁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만찬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어머님, 고기가 좀 질기네요. 다음엔 툭불 한우로 사다 놓으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라며 생색을 냈습니다. 그 돈이라는 단어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고작 몇만 원의 생색을 내는 며느리 앞에 60억의 자산 내역서를 던졌을 때의 표정이 벌써 기대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로서의 정이 아니라 곧 몰락할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뒤 제 마음에는 서늘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이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며느리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킨다면 저 또한 칼을 조금은 무디게 휘두를 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제 마지막 인내심마저 비웃음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미세먼지가 심하고 날씨가 꾸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손주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칭얼거렸고 저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다녀오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아이 약을 먹이고 겨우 재운 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영화 보고 들어갈게요. 민준이 씻기고 저녁 먹여서 재워주세요.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 입을 블라우스 다림질 좀 해주시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지혜야, 철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 진지한 목소리에 지혜는 귀찮다는 듯 가방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저희 피곤한데 내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육아까지 하려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나도 너희처럼 퇴근이 필요하구나. 주말에는 나도 온전히 내 시간을 갖고 싶고 평일에도 저녁 7시 이후에는 내 방에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가사 노동도 이제 분담했으면 좋겠어. 제 간절한 요구에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파업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퇴근이라니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무슨 퇴근이 있어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드는 비용이 한두 푼인 줄 아세요? 아파트 대출 이자에 민준이 교육비에. 저희 정말 등골 휘어요. 어머님은 여기서 먹고 자고 손주 재롱 보시면서 소일거리 하시는 건데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지혜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밖에서 사람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은 줘야 해요. 저희가 그 돈 아껴서 어머님 나중에 병원비라도 보태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서운하죠. 옆에 있던 아들 철수는 제 눈을 피하며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제 블라우스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이런 소리 하실 시간에 제 블라우스나 좀 다려놓으세요.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어머님 시골로 다시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 비웃음이 제 결정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혜는 제가 갈 곳 없는 노인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땅과 건물, 통장의 잔고를 알았다면 결코 내뱉지 못했을 오만함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갑이고 제가 을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거리에 나앉을까봐 전전긍긍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구나. 며느리는 승리했다는 듯 고개를 까닥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쓰레기통에 버렸던 포스트잇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적어둔 오늘의 할 일. 저는 이제 그 목록을 대신할 새로운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 취소 통보서 발송, 아파트 지분 가압류 신청, 이삿짐 센터 예약. 며느리가 말한 대로 밖에서 사람 쓰면 300만 원이라던 그 비용. 제가 지난 석 달간 무료로 봉사한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할 것입니다. 지혜야, 너는 내가 시골로 내려갈까봐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은 너란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파트의 지분 절반이 내 것이고 내가 미래의 자산이라 믿고 있는 아들의 상속분 50억이 오늘부로 증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우아하게 비웃을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저는 다리미 대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바로 진행합시다. 한치의 양보도 필요 없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불효로 인한 증여 취소나 가사 노동비 청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제가 스마트폰 기능도 잘 모르는 까막눈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날부터 제 앞치마 주머니 속에 항상 녹음기를 켜둔 스마트폰을 넣고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쏟아내는 가시돋친 말들과 부당한 지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 오후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거실은 다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늘어놓고 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지혜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애 교육상 장난감은 바로바로 정리해야 한다고.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면 시장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라도 떨고 오신 거예요? 제 월급으로 생활비 드리니까 이제 아주 상전이 되셨네요.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민준이가 방금까지 놀고 있었고 나도 장 봐온 것 정리하느라 바빴단다. 그러자 지혜는 더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그리 많다고 유세해요? 솔직히 어머님 갈 곳 없어서 저희가 걷어준 거잖아요. 시골집 전세금 그거 푼돈 보태준 거 가지고 평생 생색 내실 거예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그 정도 돈이면 강남에서는 화장실 한 칸도 못 사요. 감사한 줄 알고 입 꾹 닫고 살림이나 하세요. 자꾸 토달면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며느리의 이 고압적인 폭언은 고스란히 제 스마트폰에 담겼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수많은 가사 지시 포스트잇도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몇 시에 일어나 어떤 일을 했는지, 손주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훗날 법정에서 제가 증명할 무보수 노동의 가치를 산정할 기초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거실 구석에서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으면 어머님, 치매 예방 공부라도 하세요? 그런 거 할 시간에 화장실 청소나 한 번 더 하세요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 철수가 보는 앞에서도 저를 윽박지르더군요. 어머님, 제 명품 백에 물 튀었잖아요. 이거 어머님이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가방인데 조심 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나이 드니까 주의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노인네들이랑 같이 살면 피곤하다니까요. 아들 철수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인 채 신문만 뒤적거렸습니다. 지혜야, 적당히 좀 해. 라는 맥없는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저는 아들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아들마저 방관자가 된 이상 저에게 남은 가족은 오직 제 주머니 속의 자산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녹취 파일과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여사님,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군요. 이 정도 증거면 불효로 인한 증여 해제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며느리분이 여사님을 가족이 아닌 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네요. 저는 최 변호사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몰래 제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입던 낡은 옷들을 버리려 할 때마다 어차피 입지도 않을 거면서 짐만 차지하게 왜 들고 계세요? 라며 타박했지만 저는 그 옷들 사이에 제 소중한 서류들과 보석들을 숨겨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제 흉을 보며 웃고 있을 때 저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녹취록, 사진, 일기, 그리고 법적인 검토까지. 저는 마지막으로 손주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러 올게. 그때까지 엄마랑 잘 지내고 있으렴. 저는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는 자신이 그토록 당당하게 휘두르던 그 채찍이 사실은 본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평소처럼 주방에서 아침상을 차리는 대신 거실 식탁에 정갈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최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지요. 잠이 덜 깬 표정으로 방에서 나온 며느리 지혜는 제 차림새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국은요? 오늘 민준이 견학 가는 날이라 도시락 싸셔야 하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더니 이내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소유한 강남 빌딩의 등기부 등본, 신도시 보상 예정지 확인서, 그리고 수십억 원이 찍힌 은행 잔고 증명서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명의라고요? 50억? 아니, 60억이 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들 철수도 서류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람이게? 내가 시골 노인네 푼돈이라며 무시하던 그 돈의 실체란다. 내가 이 돈을 누구 주려고 평생을 아끼며 모았겠니? 원래는 너희 내외 그리고 내 손주 민준이에게 갈 돈이었지. 하지만 지난 석 달간 내가 나에게 보여준 태도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했어. 지혜는 당황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라 뵀어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가사 노동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였습니다. 자, 이건 내가 나를 식모로 부려먹은 대가다. 내가 말했지? 밖에서 사람 쓰면 월 300만 원이라고. 나는 24시간 상주하며 육아의 가사까지 전담했으니 시중 단가로 계산해서 지난 석 달치 1,500만 원을 청구한다.
그리고 내가 이 집 대출금 갚아준 2억 원에 대한 이자와 지분 반환 소송도 이미 시작됐다.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게 제가 다 할게요. 제발 화 푸세요. 하지만 저는 비웃어 주었습니다. 화? 아니, 이건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당한 거래를 하는 거란다. 너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노동자로 대했으니 나도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채무자로 대하려는 것뿐이야. 이미 최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으니 법원에서 보자꾸나. 아들 철수는 옆에서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소송까지 해? 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다. 내 마누라가 내 어미를 식모 취급할 때 방관하던 내 모습, 녹취록에 다 담겨 있어. 너희 둘은 부부니까 이제 같이 그 대가를 치르렴. 나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간다. 내 지분 2억 원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가 곧 올 테니 집을 팔든 대출을 더 받든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렀습니다. 제 짐은 단출했습니다. 며느리가 내다 버리라던 그 낡은 옷가지들 속에 숨겨둔 진짜 자산들을 챙겨 당당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 섞인 비명과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들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박순자라는 제 이름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내 패를 다 보여주는 순간 갑을 관계는 뒤바뀝니다. 저는 오늘 그 무서운 진리를 며느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당당하게 휘두르던 그 알량한 월급이 제 자산의 이자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표정,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아들 내외에게 법원에서 보낸 가압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집 대출금으로 보탰던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최 변호사와 함께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지요. 며느리 지혜는 설마 시어머니가 진짜로 소송까지 하겠느냐며 배짱을 부렸겠지만 실제로 날아든 법원 서류 앞에서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지분의 절반 가까이가 묶여버렸으니 당장 집을 팔 수도 없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진퇴양양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지혜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정말 이럴 거예요? 가족끼리 법이라니요. 라며 화를 내더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금세 어머님,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가압류만은 풀어주세요.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협의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며느리가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 철수의 수입과 본인의 맞벌이 수당이면 남들처럼은 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자기 집 하나 온전히 갖지 못한 채 빚으로 버티는 젊은 부부에게 갑자기 2억 원이라는 거금을 토해내라는 요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게다가 제가 증여하기로 했던 경기도 땅과 빌딩 수익까지 모두 증발해버렸으니 그들이 꿈꿨던 상속 대박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아들 철수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아들은 끝까지 민준이를 방패 삼아 제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석 달간 지혜가 나에게 퍼부은 폭언 녹취록과 가사 노동 지시서들이다. 너는 이걸 보고도 기회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내 엄마지, 너희 집 식모냐? 아들은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본인이 방관했던 그 추악한 진실들이 활자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집 지분을 포기하거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2억 원이라는 현금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저는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완전히 제 명의로 돌리든가 아니면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요.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효도 계약 위반에 따른 증여 철회는 명백한 사유가 되었고 가압류를 풀지 못하면 결국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지혜는 눈물을 머금고 이삿짐을 싸야 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마련했던 그 넓고 쾌적한 아파트는 이제 온전히 제 소유가 되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라며 현관문을 붙잡고 우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식모로 쓸 때 나도 이 문을 나서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너는 모르겠지. 인생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며느리는 제 돈을 탐내며 저를 부려먹으려 했지만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본인이 가진 유일한 안식처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아침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저만의 공간 말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싸서 나간 뒤 텅 빈 아파트에는 차가운 정막이 아닌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람을 불러 집안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할 일을 깨알같이 적어놓았던 냉장고의 포스트잇 자국을 지우고 낡고 칙칙했던 가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평소 좋아하던 원목 테이블과 화사한 화분들로 채웠지요. 이제 이 집은 시어머니의 식모 수용소가 아니라 박순자 여사의 안식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수요일 오후 저는 며느리가 시장 바닥에서 산 싸구려 옷이라고 비웃던 낡은 옷들 대신 백화점에서 새로 맞춘 우아한 크림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지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꼿꼿한 허리와 형형한 눈빛, 그리고 수십억 자산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지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 단골은행의 PB자산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센터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박 여사님. 한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안색이 너무 좋으시네요. VIP 전용 상담실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 묶여있던 자산들을 점검했습니다. 빌딩 임대료 수익은 꾸준히 쌓여 있었고 경기도 땅은 신도시 개발 확정으로 가치가 2배 이상 뛰었더군요.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제 재산은 제가 마음껏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어 독이 된 재산을 이제는 오로지 저와 사회를 위해 쓰기로요. 센터장님, 우선 제 명의로 된 재단 하나 설립해 주세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홀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와 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제안에 센터장은 감탄하며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멸시받던 파출부 시어머니가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할 자선가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하는 매대 앞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더군요. 제가 준 2억 원을 토해내고 좁은 월세방으로 옮겨가면서 그녀의 허세 가득했던 삶도 무너진 모양이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시선은 제 우아한 옷차림과 센터장이 깎듯이 배웅하는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대로 저희를 버리실 거예요? 철수 씨는 매일 술만 마시고 민준이도 할머니만 찾아요. 제발 한 번만.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나를 가성비 좋은 도우미라고 했지? 그 도우미는 이제 은퇴했단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비싼 월급은 이제 내 스스로 감당하며 살렴.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의 무게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문득 가슴 한편이 시큰했지만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함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친구들을 위해 땀 흘리며 음식을 날랐지만 오늘은 오로지 저를 위해 최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제 존엄을 지켜줄 든든한 자산이 있고 이제야 시작된 진짜 내 인생이 있으니까요. 지혜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인생은 실전이더구나. 내가 무시했던 그 노인네가 사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인이었다는 걸 너는 평생 월세방 창가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될 거야. 박순자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철수 엄마, 민준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붙인 공짜 식모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0억이라는 자산보다 더 값진 것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쩔쩔매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국을 끓이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온 주말, 저는 제가 설립한 황금빛 인생법률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수많은 노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껍데기만 남은 분,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사는 분들에게 제 경험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쳐야 할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의 돈은 여러분의 인격과 목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재산을 미리 준다고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개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들 철수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쓴 것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체에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처절한 후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시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 한 끼와 보이지 않는 헌신이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예전의 굴레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저만의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뒤늦게 시작한 그림 공부로 작은 전시회를 여는 꿈 말입니다. 며느리가 무시했던 제 투박한 손은 이제 갈비찜을 무치는 대신 캔버스 위에 화려한 색채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박 여사님은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제 인생의 갑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박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롭지라며 스스로를 깎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짐이 아닌 가장 화려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